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특정 취업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오늘 뉴욕주 예비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선포된 후 유권자들은 처음으로 투표소를 방문했습니다. 먼저 경제 재개를 시작한 남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렘데시비르를 연내 200만 명분까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대 법대생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원격 수업을 하면서 6만 5천 달러가 넘는 수업료를 다 받은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2만 3,185명 늘어난 241만 1,338명, 사망자는 656명이 늘어 12만 3,266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525명이 늘어 41만 2,497명, 사망자는 33명이 늘어난 3만 1,301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06명이 늘어나 17만 2,596명, 사망자는 47명이 늘어 13,0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특정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이런 비자 프로그램이 미국 노동자들의 고용에 위협을 준다는 게 정부 측 입장입니다. 이번 대상에는 H-1B와 H-2B, 주재원 비자와 교환학생 비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말까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특정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비롯해 H-2B, H-4, 주재원 비자인 L-1, 교환학생 연수비자인 J-1 비자에 적용됩니다. H-1B 비자는 주로 기술 분야 전문직 노동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수년간 체류할 수 있고 이번 행정명령 중 최대 규모의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H-2B 비자는 1년 단기 취업 비자, H-4는 동반가족 비자이며 L-1은 주재원 비자, J-1 비자는 교환학생 및 연수 비자로 연구원, 학자 등 전문 분야에 주어집니다. 행정명령에는 통상적인 상황에서 적절한 비정규직 프로그램은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위축 상황에서 임시 근로를 허가하는 특정 비민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노동자들의 고용에 비정상적인 위협을 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비자 제한 조치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52만 5천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올해 말까지 유효하고 향후 연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취업비자 발급 중단에 IT 기업들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비판했습니다. 주재원 비자와 교환학생 비자는 IT 기업들이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비자 프로그램인데요. 기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런 조치가 미국 글로벌 경쟁력을 더 위태롭게 한다며 정부가 경제 회복을 더 늦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올해 연말까지 H-1B 비자 및 L-1 등 IT 업체가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는 비자 프로그램을 중단하면서 기업 관계자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는 트위터에서 이미는 미국 경제의 성공에 크게 기여해왔고 미국을 기술 분야의 글로벌 지도자로 구글을 오늘날의 구글로 만들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의 발표에 실망했다며 구글은 계속해서 이민자들과 함께 서고 모두를 위한 기회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마존 대변인은 고숙련 전문가의 입국을 제한하는 건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태롭게 한다며 아마존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를 튼튼하게 해줄 그들의 능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 대변인도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선언은 이민 제한을 정당화할 명분으로 코로나19를 사용한다며 현실적으로 능력 있는 인재를 미국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건 미국의 회복을 더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도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뉴욕주 예비선거가 실시됐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선포된 후 유권자들은 처음으로 투표소를 방문했는데요. 한인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자리들에서 여러 후보들이 경합을 펼쳤습니다. 오늘 실시된 뉴욕주 예비선거는 지난 3월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선포된 후 처음으로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방문하는 자리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인종차별 반대 시위 등으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던 게 사실이지만 이번 예비선거는 퀸즈 한인사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자리들에서 복수의 후보가 경합을 펼쳤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뉴욕주 상하원, 연방 하원의원 등 11월 본선거에 출마할 각 당 후보를 뽑게 됩니다. 또 민주당 대통령 예비선거도 포함되고 지난해 멜린다 캐츠 전 퀸즈 보로장이 퀸즈 검사장에 선출되면서 공석이 된 퀸즈 보로장을 뽑는 예비선거도 시행됐습니다. 한편 현역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은 NYPD 경관 출신 중국계 스티븐 리 후보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두 후보 사이에 사이버 비방과 거짓 정보 살포 등 상호 비방전이 격화된 상황에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머레일 등의 연방 하원 뉴욕 6선거구에서는 현역 그레이스맹 의원이 경제 전문가 산드라 최 후보와 보좌관 출신인 넬 가가렌 후보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남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태 초기에는 동부와 서부 해안가를 중심으로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요. 최근에는 먼저 경제 재개를 시작한 남부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1일 NBC 방송 집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2주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오클라호마에서는 각 3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46,331명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 36,408명, 오클라호마 33,353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애리조나에서는 25,501명, 노스캐롤라이나 17,255명, 조지아 11,911명, 뉴욕주 1,630명,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1,407명의 새로운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증가율을 보면 2주 전과 비교해 최고 300%까지 늘었습니다. 하와이가 증가율 300%로 가장 높지만 확진자 수 기준으론 128명이어서 다른 주에 비해 많진 않습니다. 다음으로 오리건이 2,002명 늘어나며 243%의 증가율을 보였고 괌이 231%, 오클라호마는 202%, 몬타나 161%, 플로리다 155%, 사우스캐롤라이나 148% 등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와 뉴욕주, 일리노이 등은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지만 최근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보건관리들이 코로나19 방역 대책 때문에 갖가지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강화했다가 도관 없는 비방으로 사임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19 위험성을 경고했다가 해고당한 보건관리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워싱턴 포스트는 코로나19 대유행에 생활이 중단되자 시민과 정치인들이 보건관리들을 비판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보건관리 엑소더스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미 카운티 시보건당국자협회의 로리 트레멜 프리먼 회장은 최근 몇 주 새 해임됐거나 사직 또는 은퇴한 보건관리가 20명을 넘는다면서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엄격한 방역 전략을 시행하거나 지지해야 했던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니콜 퀵 공공보건복장은 지난달 마스크 의무화 지침을 내렸다가 집 앞에서 시위가 벌어지는 등 위협에 시달리자 지난 8일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에이미 액턴 공공보건국장이 방역대책 때문에 한 달 넘게 비방이 계속되자 지난 11일 사임하고 자문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는 최근 보건관리 2명이 코로나19에 더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해고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코로나19 봉쇄 조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미 재원과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보건관리들이 시민들의 항의와 빠른 봉쇄 완화를 원하는 정치인의 압력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렘데시비르를 연내 200만 명분까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초 제시했던 환자 수의 약 2배 수준입니다. 길리어드는 세계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 세계 제네릭 제약사 9곳과 생산 허가 협정도 맺었다고 전했습니다. 22일 로이터 통신은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코로나19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렘데시비르를 연대 200만 명분까지 늘려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길리어드가 목표로 제시했던 공급 대상 환자 수의 약 2배에 해당합니다. 길리어드는 또 현재의 정맥 주사형보다 사용이 간편한 흡입형 렘데시비르 개발 시험을 오는 8월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흡입형은 네뷸라이저를 통해 환자에게 투약하는 방식입니다. 길리어드는 또 임신부와 외래 환자의 렘데시비르를 사용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데니얼 오데이 길리어드 최고 경영자는 전 세계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전 세계 제네릭 제약사 9곳과 자발적 생산 허가 협정을 맺은 사실도 전했습니다.
한편 한 애널리스트는 코로나19 치료 한 건당 렘데시비르 가격이 1,000에서 2,000달러로 책정될 경우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200만 명의 환자를 치료하면 길리어드의 매출은 20억에서 3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하버드대 법대생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원격 수업을 하면서 6만 5천 달러가 넘는 수업료를 다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대면 수업이 중단되면서 브라운대와 버클리대 등도 수업료 소송에 직면했습니다. 22일 ABC 방송은 하버드 법대 1학년생 아브라함 바크홀다가 코로나19로 인해 하버드가 원격 수업을 하면서도 지난 학년도와 수업료가 똑같은 것을 문제 삼아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로스쿨 1학년 과정을 마친 바크홀다는 자신이 올해 사법 절차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법을 배웠다면서 하버드대가 온라인 수업을 듣는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일부 노력했지만 수업료를 낮추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크홀다 측은 크게 세 가지를 주장하면서 첫째로 학교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료를 낼 때 전체 학기가 대면 수업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인식했다는 게 바크홀다 측의 주장입니다. 둘째는 학생들이 수업료를 덜 냈어야 하는 상황에 똑같은 수업료를 받고 학교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가 수업에 사용해야 할 수업료를 자신들의 이익으로 전환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버드 법대의 학비는 연간 6만 5,875달러에 달합니다. 한편 ABC 방송은 하버드대를 비롯해 브라운대와 버클리대, 콜로라도대, 벤더빌트대 등 50여 개 학교가 스스로 소송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존 볼턴의 회고로 그것이 일어난 방은 예정대로 오늘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공식적으로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백악관은 이 회고록과 관련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400곳 이상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반도 관련 내용만 110여 개가 넘었습니다. 백악관은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국가기밀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17쪽짜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서류에서 백악관은 570쪽에 달하는 볼턴의 책 내용 중 415곳가량의 수정과 삭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책에는 한국과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 트럼프 대통령이 다룬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백악관은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사안을 다룬 2개의 장에서만 110개가 넘는 수정과 삭제 의견을 냈습니다. 볼턴의 책에는 남북, 한미, 북미 정상 간 논의 내용과 고위급 인사들의 대화가 담겨 있는데 진위를 떠나 이를 책에 담는 것 자체가 외교적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볼턴의 카운터파트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부 간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도 한미 균열과 북미 관계 악화를 우려한 듯 아예 문장 자체의 삭제를 요구하는가 하면 단정적인 문장에는 내 의견으로는 알게됐다라는 식의 표현을 추가하라고 주문했지만 볼턴은 백악관 주장을 전부 수용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6월 25일은 한국전 발발 70주년입니다. 앞서 미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한미 동맹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초당적인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의 아미베라, 공화당의 테드 요호 하원 의원은 22일 한국전 70년과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하원 외교위 소속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에서 베라 의원은 위원장을, 요 의원은 공화당 간사를 각각 맡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한미 동맹이 70년을 지나면서 안보 관계에서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변모해왔고 제2차 대전 후 가장 위대한 성공 스토리 중 하나로 간주되는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 외교 정책에서 핵심 축 중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미군의 한국 전진 발치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맞서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한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미국의 검사키트와 마스크를 제공한 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어 동맹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양국 인사와 정부 간 긴밀하고 계속된 유대를 기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속도가 최근 급격히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일 연속 매일 2,000명대를 기록했는데요. 한인타운의 확진자도 425명으로 늘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3일 연속 매일 2,000명대를 기록하면서 1일 확진율이 지난 12일 5.8%에서 불과 10일 만에 8.4%로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LA 카운티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85,942명에 달하며 사망자 수는 3,13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당국은 각 검사소에서 진단 자료를 늦게 보고하면서 확진자가 합산된 탓도 있지만 지역사회 전파와 집단 감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당국은 경제 정상화 이후 확진자 수 증가를 예상은 했지만 이 같은 증가 속도로 병원의 환자 수용 차질과 의료 체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방역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LA 한인타운의 확진자 수도 한 달 전에 265명에서 오늘 4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국제공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출국장과 입국장에서 발열 검사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LA 국제공항 내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하고 출발하고 도착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 발열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o be clear, these thermal camera temper checks will not replace other safety measures. We're not saying that you only can rely on this. This is an additional layer of safety. This is not either or, but and. 발열 검사 후 체온이 100.4도 이상일 경우 탑승이 거부되며 의료진에 의해 비접촉식 체온계로 2차 발열 검사를 받게 됩니다. 발열 체크 프로그램은 내일부터 탐 브래들리 국제터미널 출국장과 입국장 두 곳에서 최소 2달 동안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시범 운영 기간에는 여행객들의 참여는 자발적이며 만일 항공사들이 체온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 승객들은 관련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멕시코 기업 에스크바이오 케미컬이 생산한 손세정제 9종에서 메탄올과 메틸 알코올 등 독성이 포함된 물질이 발견돼 FDA가 사용 중지를 권고했습니다. FDA는 메탄올에 중독되면 메스꺼움과 구토, 두통, 실명, 신경계 손상 등과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손세정제 원료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제품을 사용했다면 병원 치료를 받고 세정제를 유해 폐기물 용기에 담아 버릴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지난 19일 뉴욕 한인 봉사센터 커뮤니티 센터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이민자 43명에게 각각 $500씩 총 21,500달러를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한국 내 교회 7곳이 전달한 $50,000와 뉴저지 초대교회 기부금 $10,000 중 일부입니다. 앞서 뉴욕 한인회는 해당 기금에서 $20,000를 20일 희망재단에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다음 달 2일부터 식당 실내 영업을 허용합니다. 22일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오는 7월 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및 코로나19 확산 예방 수칙을 지키고 최대 수용 인원 25%를 넘지 않은 선에서 식당이나 카지노의 실내 영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야외 모임 허용 최대 인원수를 100명에서 250명으로 늘리고 실내 모임은 건물 최대 수용 인원의 25% 또는 최대 100명으로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지난 5월 6일부터 중단된 뉴욕시 지하철의 심야 운행 중단을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팬데믹 종료 선언이 있기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포이 회장은 뉴욕시가 2단계 경제 정상화에 돌입한 가운데 지하철 이용 승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하철 객차와 역의 소득을 위해 심야 운행이 중단된 만큼 방역 작업 여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오전 중 천둥 번개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지만 오후에는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오후에는 천둥 번개나 적은 양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